요거를 하나 넣어놨습니다. 아마 이게 내년부터 수소 발전 노무화 제도, 이게 HPS 제도가 신재생 에너지 RPS 제도하고 같은 의미로 이제는 또 중요한 의미를 미치기 때문에 기억해라는 의미에서 HPS 제도를 이렇게 폈습니다. 그래서 HPS 제도는 보면은 현재 아직도 그 제도화하고 있는 중이라서 작년 10월 달에 이제는 총리 수소경제위원회에서 통과한 내용을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요때 발표 자료 그거를 이제는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 연료 전지는 이제 RPS의 일환으로 하나 들어가 있는데, 잘 아시는 같이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하고 함께 연료 전지. 여기 지금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서 수소 연료 전지를 신에너지 사업으로 해서 그 RPS, 근데 RPS에서 잘 아시겠지만 REC를 가중치를 2.0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행정학과 출신 잘 모르겠다 그죠? 신재생 에너지에 그 RPS 의무 공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발전 사업자들한테 의무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형 발전 사업자라고 되어 있는데 500메가와트 이상 그 발전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그런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500메가와트이기 때문에 490메가와트짜리는 의무를 안 지는 경우가. 근데 현재는 지금 그래서 대부분의 그 발전 사업자들이 의무를 지고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전력거래소에다가 RPS 이거를 돈을 나중에 받게 돼요. 나중에 실제로 그 REC라는 그 인증서를 갖다 주면은 사업자들이 그걸 보상을 받게 되는데,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다. 수소차, 수소 충전소에 대해서도 현재 구매나 구축 보조금을 주고 있다. 여기 보면은 수소차 구매 보조금이 상당히 지금도 아마 이런 수준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비 2,250만원, 지방비 2천만원인데 시도에 따라서 차등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데 돈 많은 데는 2천만원 다 주고, 어떤 데는 아예 안 주는 데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 충전소 보조금도 지금 지원하고 있고, 그런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하면 어디서 되는 거지? 그런데 이제는 현재 그 연료전지는 발전용은 그 RPS에서 지원 중인데, 앞으로는 이걸 달리 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18년, 18년 통계네요. 18년까지는 320메가와트. 조금 더 지난 거는 지금 그 연료전지가 540메가까지 설치됐다고 되어 있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년까지 목표를 8기가와트까지 설치하겠다. 그런데 현재도 보면은 연료전지는 총 설치 규모는 그 설비 기준으로 했을 때 390메가와트고, 태양광은 9기가가 있고 풍력도 1기가가 있는데, 발전량 비중으로 보면은 연료전지가 상당히 2.5%인데, 설치 비중은 2.5%인데 발전량 비중은 7.8%나 돼요. 태양광은 60%인데 역시 태양광이 반환성이 있으니까 38%까지 되고, 그래서 REC 공급 비중은 여기에다가 가중치를 2를 주기 때문에 12.7%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태양광은 대부분이 가중치가 1이거나 그러니까 풍력은 오히려 더 낮고 낮은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REC 공급 비중으로 봐서는 연료 분기가 상대적으로 높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RPS 이대로 가면은 RPS 시장에서 연료전지 비중은 19년에 13%에서 30년쯤에는 26%로 이렇게 좀 높아질 거다. 이게 이제 전망치입니다. 정부 자료니까요. 참 요즘 약간 몰래 온 게 뭐냐면요. 예.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한 재작년 정도 이 연료전지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긴 했지만 회사 내부적인 기준은 정부에서 더 이상 연료전지에 대해서 RPS를 줄 거냐 이런 고민이 있었거든요. 예. 저 연료전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실 신재생 에너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신재생 에너지 아니기 때문에 좀 고민이 있어서 회사 투자하는 데서 조금 부정적인 기류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러다가 작년에 갑자기 수소 경제가 네. 이슈가 되면서 그렇게 HPS라는 것까지 생기니까 네. 참 격세지가 있죠. 네. 관점이 달라진 거죠. 네. 그전에는 이게 신재생에너지가 그래서 재생에너지라는 정도로 봐줬는데 앞으로는 CO2가 없는 수소 특별한 그 이제는 또 지급을 하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지금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사실 저도 놀랐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도 연료전지 사업을 하다가 돈이 안 된다 해가지고 접어버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포스코는 돈이 안 되는 이유가 거기가 좀 너무 미국 업체에 그 제품을 받아다가 국내에서 판매하는 그렇죠. 정책을 맡았는데 너무 계약을 잘못했대요. 그래서 계약 조건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같이 이렇게 수소 경제가 이렇게 뜨면은 포스코가 지금 날라야 되는데 포스코가 지금 그럴 수가 없는 게 지금 너무 계약을 너무 불평등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코는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두산 티어셀은 훨씬 계약 조건이 괜찮은 거고 어디가요? 두산 티어셀.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이제는 다른 회사들은 이제는 포스코 같이 하면 안 되겠다. 교훈을 많이 얻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HPS 제도를 하려고 불확실성이 크다. 이 보면은 LNG 단가가 이렇게 많이 변동폭이 많고 전력 판매 단가도 많고 REC 단가도 이렇게 많이 출렁인다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래서 RPS 제도로는 수소 연료전지 계획적 보급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좀 RPS 제도로는 한계가 있다. 그다음 자가용에 대해서는 현재 이렇게 좀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자가용이라는 거는 그냥 일반 상업용이나 이런 가정용 같은 건데 크게 많지는 않고 근데 여기서도 크게 여기서는 크게 취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수소 모빌리티도 돼 있고 수소 생산 유통에도 이렇게 도와주고 있다. 생산 기지가 8개, 충전소 요새 당시는 51개 이랬는데 지금은 한 7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 결론은 현 제도의 한계가 명확한 발전용 연료전지에 한해서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 나머지는 좀 더 연구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발전용 연료전지 의무 공급 시장을 조성하겠다. 이름은 하이드로젠 에너지 포트폴리오 스탠다드라고 해서 여기 발전용 연료전지 의무 공급 시장 이름을 HPS로 하겠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거를 확대해가지고 그린 수소 생산할 때 우대를 준다든지
공공기관이 수소 활용 의무화할 때도 HPS를 구입하도록 이렇게 의무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지금까지는 RPS가 이렇게 RPS 안에 태양광, 지열, 풍력, 수력이 있었는데 거기 연료전지가 하나 끼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두 개를 나누겠다, 시장을 나누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 보면 비용은 최소화하고 이렇게 해놓은 거 봐가지고는 지금 RPS가 가중치를 2.0을 주는데 여기서는 가중치 2.0을 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RPS를 기준으로 하면은 오히려 지금보다는 오히려 좀 메리트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베네핏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의무 물량은 이 수소 기본계획 연도별 물량 설정에 따른다 이렇게 있는데 보면은 아까 2040년에 목표가 8기가와트니까 연도별 1년에 한 40만 정도 되지, 80만 킬로, 그러면 400메가와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하는데, 경매를 통해서, 이 연료전지 발전 전력을 구매하겠다. 그래서 의무 구매자를 아직 결정을 안 했어요. RPS 의무 사업자인 발전 사업자들한테 책임을 줘가지고, 다시 이제는 전력거래소에서 이거 구매하게 할 것인지, 전력거래소에서 지금처럼 REC를 사줄 건지, 아니면은 판매 사업자하고 직접 계약을 하도록 할 것인지, 그게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구매 방식도 경매를 통해서 최저가 연료전지 발전 사업을 장기 계약하는 형식으로 선정을 해서 구매 계약을 체결하겠다. 그런데 LNG를 직수입하는 대형 연료전지 사업에 대해서는 연료비 변동하고 무관하게 고정가격 계약도 추진하겠다. 밑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보면은 동일 용량의 연료전지 설치했을 때 RPS 대비해서 비용 절감이 예상되기 때문에 전기 요금이나 한전에는 크게 타격이 없을 거다 이렇게 써놨는데요. 그럼 요 이야기면은 바로 RPS처럼 가중치 이익을 주는 현재의 시스템보다는 오히려 돈이 좀 덜 들 거다 이런 말이고, 그 말은 뭐냐면은 현재 연료전지 사업자가 벌어들이는 수익 또는 베네핏보다는 좀 못할 거다 이런 이야기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구매 조건도 보면은 분산형만 하겠다는 거예요. 수요지 인근에 입지를 한, 그래서 154kV 미만의 송 배선망의 연결, 그럼 요거 미만이니까 투투나인만 인정하겠다는 말이죠. 22,900이 좋죠, 투투나인. 22,900에 물리는 배선망에만 연결하는 것만 인정을 하겠다 이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어차피 지금 이제 LNG로 해서 벨리에서 쓰는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수소가 나오든 CO2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는 전기만 따져가지고는 그 CO2 감축이 된다고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까지 생산해서 기여를 하면은 그 감축만큼은 인정해 주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이건 그래서 초기에는 추출수소 연료전지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CO2 감축의 분에만 집중하고 향후에는 그린수소 분야에 확대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는 우대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먼저 수소법을 올해 중에 금년 중에 개정해서 RPS 제도에서 연료전지를 배제하겠다. 시행 시기도 내년에 최초로 경매를 실시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는 그린 수소 판매 의무 제도라는 걸로 이제 진화도 하고 대형 건물 연료전지 의무화도 합니다. 여기에는 참고 자료인데 보면은 지금까지 여기는 또 보면 자료가 보면 연료전지에 3조 원, 534 메가와트 하는데 지금 3조 원 투자를 했대요. 그러면은 우리 보통 한 1기가짜리를 석탄을 설치하면 보통 한 2조 원 정도 들잖아요. 1기가를 기준으로 해서 가스를 설치하면은 대충 한 1조 정도 든다고 보는데 원전은 한 2조 정도 들거든요. 1기가 기준으로. 근데 요거는 더 절반인 500메가급 하는데 3조 들었어요. 그러면 한 1기가 정도 급을 설치를 하면 한 6조 든다는 건데 발전용 연료전지가 원전보다도 오히려 비싸게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석탄보다 3배 비싸고 원전보다 1.5배 비싸고 LNG 발전보다 6배 비싼 거죠. 발전용 연료전지가. 보면은 현재는 정말 경제성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수소차, 수소 모빌리티 부분에 우리나라가 투자한 금액이 8,400억 원 정도 되는데 수소차에 그동안 투자한 돈이 7,700만 원 단가로 했을 때 9,000대 정도 했다고 치고 7,000억 원 되고 수소 충전소는 1,400억 원 정도고 그 정도 돈이 들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수소 모빌리티 부분에 그동안 우리나라가 투자한 게 1조가 안 되고 발전용 연료전지가 한 3조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발전용 수소 수요가 앞으로 이제는 지금 현재 22년에는 한 44만 톤 정도 할 건데 40년에는 그때 8기가 정도 될 테니까 그때는 424만 톤 정도 할 거다. 그래서 연료전지는 현재 분산형 전원으로만 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분산형 전원, 그다음에 뭐 가능성 보완 저장 수단도 되고 친환경적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건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제 참고고, 그래서 네. 오늘 늦게 와가지고 그런데 저기 앞에 여기서부터 나중에 풀려서 공부하시는데요. 여기 네. HPS 시장 있잖아요. HPS. 요 3번 수소발전 의무화제도 신설 방안. 요것만 잘 읽어보고 대충 요약해가지고 그냥 시험 문제 5번에 요거 넣어놨거든요. 네. 그대로 주신 거예요? 그대로 내려고 그래요. 편안하게 해드려야지. 어차피 문제를 정해놓고 이렇게 시험을 쳐도 어차피 우연히 나타나게 될 거고 시험 문제를 모르고 이렇게 해도 우연히 또 나타나고 그런 거니까. 그래도 이렇게 직장인에서 공부하시기도 힘든데 다섯 문제로 괴롭혔으면 됐지 뭐. 근데 앞에도 추출수소라는 게 나왔잖아요. 일본에 아까 뭐예요? 네, 거기 보면 추출수소라는 게 있는데 네. 그 문구를 그게 나온 문구를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수소 연료전지를 만드는데 계실수소, 추출수소, 그린수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네. 근데 그게 추출수소의 방법하고 계실수소의 방법은 완전히 다른 건가요? LNG에서 계질하고 추출하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죠? 네, 같은 말인데 사람에 따라서 그걸 갖다가 추출이라고 쓰고 계질이라고 쓰고 그러는데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잘 만져가지고 이거는 이제 수소법을 우리가 지금 시행령도 시행규칙 제정하고 올해 2월 25일부터 이렇게 시행이 됐는데 그래도
대충이라도 이게 무슨 내용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수소법을 내용을 가져왔어요. 이게 작년 10월 15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건에 올라가 있었는데 여기 보면 수소법이 작년 2월 4일 날 공포를 했고 시행은 올해 2월 5일 날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해서 수소법을 이렇게 한다. 첫째가 이제 역시 그 수소법에는 수소경제위원회 요새 그 보면은 뭐 지난번에 3차 수소경제위원회 했다 어쩌고 하는 거 보면 이 중요한 게 보면은 위원장이 총리급으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거고 그 다음에 전담기관이 3개가 있다는 거예요. 전담기관이 3개 있는데 진흥전담기관은 H2 코리아라고 지금 강의 중이거든요. 문자 주세요. 네. 여보세요? 여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진흥은 H2 코리아 이게 수소융합 얼라이언스 그 기관이고 유통은 가스공사, 안전은 가스안전공사.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 내가 사실은 산업부 내가 H2 코리아에 회장하고 계신 문제도 전 차관님한테 물어봤죠. 내가 어떻게 가스공사가 유통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거기다가 이런 유통전담기관을 이런 역할을 주면 어떡하냐. 또 이제는 또 이 불공정한 거 아니냐. 이런 선수한테 심판 기능까지 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거는 또 아니다. 그래서 그 심판 기능을 준 건 맞는데 심판 역할도 하고 심판 기능을 하는 거는 별도 조직으로 하고 가스공사 내에서 또 별도 조직은 사업도 하고 이렇게 선수하고 심판을 구분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 하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나서는 조직도 없고 하니까 그럼 어떡하냐 누가 하냐. 그래서 이렇게 지정했다고 해요. 안전은 원래 가스안전공사가 원래 해왔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되고 진흥도 지금 이거는 뭐 공공기관 같이 이제 공기관이니까 상관없는데 유통 부분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지금 부경으로 이제 전담기관들 보유 사업을 좀 추가했는데 진흥은 주로 산업지원도 추가했고 유통은 수소량이 굉장히 이런 게 있는데 법에 있는 내용은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이거는 지금 거기 있는 내용만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거고 기본계획 수립 여기 참 전 특이하다고 생각했어요. 기본계획 수소 경제 기본계획을 수립 주기 없음. 정말 참 대단한 실용적인 그런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업부가 이때까지 몇 차 5년마다 5년 주기로 만들고 2년 주기로 만들고 이런 계획들이 되게 많거든요. 만들 때마다 맨날 정치적인 이유로 늦어지거나 뭐 이런 일이 되게 많으니까. 그래서 이참에 수소 기본계획은 한번 만들고 언제 만들지 모르겠다라고 없습니다. 이게 세상에 이런 참, 이거는 하도 그 산업부에서 오래 근무해본 그 경험으로 그 문제도 회장님 같은 분이 그거 뭐 필요할 때 만들면 되지 뭐 굳이 뭐 주기를 만들 필요는 없냐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아주 참 똑똑한 사람들 많아졌나. 내가 이거 참 보고 정말 진짜 나이스하다. 어떻게 이렇게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없앤다는 이런 생각을 다 했을까. 다른 건 5년 단위, 10년 단위, 3년 단위 이렇게 적어놓을 것 같은데 아마도
수소 전문 기업을 육성, 이게 이제는 H2 코리아가 지금 보니까 가보니까 포스터로 붙여놓고 해놨더라고요. 선정 기준은 시행령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매출액 기준을 해서 1,000억이 넘어가는 거는 수소 매출액, 요거는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OR의 개념이거든요. 매출액이거나 연구개발 투자 금액이 요거 이상 올라가면은 이렇게 수소 전문 기업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수소 전문 기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준다. 국제협력, 외투 유치, 특허처럼 기술개발 실정, 기술 인력, 금융 인력 지원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는 H2 코리아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그 본부장하고 단장한테. 해주는 이야기 있냐 하니까 없다.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아직 거의 정해진 건 없어요. 근데 지금 지정은 하고 있다고. 인력 양성 사업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통계 작성 관리 있고, 충전소를, 정부가 충전소를 설치하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청 대상은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 이제 수소경제법을 해가지고 또 보면 충전소 설치 요청을 대상이 될거예요. 보면 경제자유구역, 그 다음에 도로법에 따른 휴게시설,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 그 다음에 물류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자유무역지역, 혁신도시, 그 다음에 관광단지, 국제화학 비즈니스 결합, 새만금 사업지역, 연구개발특구, 무역항, 공항, 공영터미널,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철도시설, 많습니다. 이렇게 도시가스 사업들에 따른 충전소, 수능무, 주유소, 그 다음에 기타 또 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곳, 이래가지고 아주 브로드하게 많은 지역을 이렇게 산업부 장관이 충전소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연료전지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했던 그런 시설, 21개의 시설 단지에다가 배워가지고 교육청, 병원, 학교 이런 거에 연료전지를 설치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병원도 난데없이 연료전지 설치해라고 할지도 몰라요. 앞으로 기술이 개발이 되고 좀 연료전지가 소형화되고 첨단화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생산시설과 충전소 운영자는 생산 수급 내용을 갖다가 항상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가스공사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소 특화단지 같은 것도 지정할 수 있고, 시도지사가 요청하면 산업부 장관이 산업부에서 평가를 해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범사업도 실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소용품, 연료전지하고 수전에 설비는 수소 추출기, 수전의 설비, 연료전지, 이 세 개에 대해서는 액화석유가스법에서 관리 중이었는데, 연료전지는 그걸 수소법으로 이전하고, 수전의 설비하고 수소 추출기에 대해서도 이제는 앞으로 안전관리를 하겠다. 그러니까 기존의 연료전지는 기존에도 하고 있었는데,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라서 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이번에는 수소법으로 옮겨가고 하고, 수전의 설비하고 수소 추출기는 이번에 추가로 이제는 안전관리 대상으로 집어넣었다. 이런 얘기고요. 안전관리는 기술 검토하고 허가 주고, 제조시설 완성 검사하고, 안전관리자 선임하고, 사업 실시 신고하고, 제품 인사하는 이런 지금 이제 절차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수소
가격을 이제 보고하게 돼 있더라고요. 충전소 같은 경우는 수소 가격을 이용하면은 바로바로 보고가 되는데 산업부는 실시간으로 그 충전소별 가격을 공개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업무를 가스공사에 위임을 합니다. 여기 보면 유통전담기관에게 수소 생산 수급 계획하고 가격 보고 공개하는 것을 유통전담기관에 줬다. 그래서 뭐 내용은 뭐 전체적으로 저는 한번 다 읽어봤는데 뭐 읽을 필요는 없고 그냥 대충 이런 내용으로 수소법이 생겼다더라 이런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안전관리에 관해서는 아까 말한 것이 현재 그 수소 튜브 트레일러라든지 압축기, 측압기, 고압시설들은 고압가스법 적용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 다음에 액화가스법에 적용을 받고 있었던 연료전지 부분이 지금 이쪽으로 가고 수소용품 쪽으로 가고 수전해하고 수소 추출기가 추가됐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전히 고압가스는 고압가스 쪽으로 적용을 받는데 여기 보면 수전의 장치나 이런 거에서 좀 가는 파이프라인들 이런 거는 저압일 경우에는 지금 수소법에 적용을 받는다. 그게 이제 이런 내용의 정보입니다. 일단은 수소를 갖다가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지금 우리 수소의 전체적인 밸류 체인이었습니다. 이 표가 지금 잘 돼 있어가지고 가져왔는데 이게 바로 제가 저기 우리 중간고사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요걸 잘 자기가 어떻게 이 그림을 그대로 그리든지 아니면 이거를 그대로 이걸 이해해서 이거를 설명을 하든지 이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 요거 보면은 지금 현재 대표적인 기술들 주로 많이 되고 있는 게 파란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좀 이런 것들보다는 이런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실제로 지금 현재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고, 지금 현재 점선이거나 실선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현재도 지금 연구 중이거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근데 아직까지 파란색보다는 좀 못하다 이런 말이고, 보면은 수소 생산은 지금 석유나 천연가스, 그 다음에 LPG 이런 거에서 이렇게 개질해서 쓰거나 이런 석유화학이나 제철공정에서 무생가스로 나오거나 개질해서 쓰거나 이런 게 주로 많고요. 그 다음에 수탄과 물로 열분해야 한다든지 전기를 수전해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좀 뭐랄까 좀 덜하다 이거죠.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연구 단계에 있다. 근데 이 수소 생산에서 현재 부생가스로 이제는 아까 약간 쓰면 추출이 바로 계질이나 추출이나 나타납니다. 근데 이 부생가스를 이제는 쓰는 이 방법이 이게 이제는 현재는 가장 경제적이에요. 지금 정부 발표로는 킬로그램당 생산 단가 2,000원 정도 되고 계질 추출수소로 하는 방법이 킬로그램당 이게 한 8,000원 정도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수소내로 하면은 킬로그램당 12,000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생으로 하면은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해서 마지막 수소 충전기로 왔을 때 그래도 적자를 본다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는 불생수소도 석유화학공정이나 제철공정에서 나오기 전에 그 전 단계에서 이미 CO2가 충분히 배출되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를 개발하거나 LPG를 개발할 때도 이산화탄소가 나오니까 이게 그 수소는 나오는데 이것들이 그 이산화탄소에서 CO2 프리 상태가 아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수소회로 가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수소회는 잘 아시는 같이 그 H2O를 갖다가 전기로 물 분해를 하는 건데, 전기로 물 분해를 한다는 것은 전기로 물을 분해해가지고 그거를 그 수소를 만드니까 나중에 이제는 수소하고 다시 산소를 결합해서 다시 전기로 만들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전기를 갖다가 100만큼 주입을 했으면은 나중에 그 모든 절차를 다 거쳐서 최종 다시 한번 전기로 만들어졌을 때 얼마 나오느냐 하면 30만 나온다고 하죠. 그러면은 맨 처음에 전기 100배를 들여가지고 맨 끝에 나오는 결과물이 30밖에 안 나오니까 100원을 저축을 해가지고 맨 끝에 나오는 게 30원이니까 그거는 이 플리시하다. 이게 지금 이제 수소에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대하거나 수소에 이제는 도전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도대체 이게 뭐냐. 지금 보면은 어쨌든 그 가격이 문제예요. 그래서 수전에 중에서 지금 이제 제일로 지금 핫한 기술이 그 열로 분해하는 거예요. 그 전기로 분해하는 게 아니라 아주 고온의 상태에서 그 고온의 상태라는 거는 1000도씨 이상의 상태에서 그 촉매를 넣으면은 그게 그 전기를 쓰지 않고도 그 물이 H2하고 O로 산소로 이렇게 두 개가 분리가 되는 그런 기술을 지금 많이 연구를 하고 있다고 보고요. 개질하는 거, 이 천연가스 개질하는 부분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열로 하는 부분이 지금 핫합니다. 열이라는 거는 거기서는 아마 1200도 이상, 12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촉매를 이용해서 개질을 하면 이게 그 수소가 나오고 그러니까 CH4 그러니까 메탄을 쪼갰을 때 C가 나오고 H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H대로 뽑아내면서 C만 남는, 그래서 C만 남으면은 우리 C가 이제는 아주 그 스타같이 까만 C만 까만 탄소 분자만 쫙 남는 거죠. 그러면은 아주 알갱이 같은 탄소가 남는데 그게 그 탄소 섬유라든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아주 좋은 원료가 된다고 해요. 탄소 원료. 그래서 그게 지금 핫합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천연가스에서 빼내가지고 그거를 수소를 만들어내고 만들어내고 남는 그 탄소도 공업 원료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경제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1200도 이상의 고온에서 화학작용이 일어난다는 건데 1200도의 내화물 장비가 없는 거예요. 내화물 장비가. 그래서 반응할 수 있는 기계 장치를 만들고 거기에서 수소를 추출해내야 되는데 그걸 만들 수 있는 내화 물질의 기계 장치가 지금 현재 아직까지 발견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1000도 이상 올라가는 것들은 잘 아시겠지만 보로로 하잖아요. 보로를 만들 때 내화 벽돌을 쌓아 올려가지고 구성을 했다가 나중에는 어느 정도 세월 지나면 벽돌 해체하고 다시 또 벽돌 쌓아갖고 집 짓듯이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정교한 기계 장치를 하기 때문에 이 내화 물질을 갖추고 있는 그런 기계 장치가 필요한데 그게 아직까지 물질을 발견 못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써놨네. 물 열분해 CH4겠죠. 열분해
그게 지금 이제 제일 핫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마 되면은 아마 경제성이 있으면서 그게 바로 이산화탄소는 안 나오고 바로 그냥 그린 수소로 인정받는 그런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나오면 이제는 수소를 저장하는데 기체 저장하고 객체 저장하고 고체 저장 방식이 있는데 지금 보면 현재로서는 기체로 저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체 저장보다는 액체 저장이 훨씬 효율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액체는 상온에서 또 저장도 되는 거니까 상온이 아니고 상온 액체는 상온은 아니에요. 액체는 마이너스 260도 그러니까 근데 대신 부피가 상당히 적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액체를 저장하려면 그렇게 온도로 그렇게 많이 떨어뜨려야 되니까 그만큼의 비용이 들 거고 또 그걸 저장하는 그 단계에서도 계속 온도를 조정을 해줘야 되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지금 액체 저장 방식이 일단은 지금 호성하고 지금 SK가 하겠다는 게 액체 저장 방식으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아무래도 단위 부피가 작아지고 기계 장치도 적게 소요되고 이게 아마 그 규모 경제를 갖추면 충분히 경제성이 있으니까 액체 저장 방식으로 되려고 그러는데 현재 지금 이제 그 수소를 지금 생산하고 또 저장하고 이송하는 지금 현재 업체들은 전부 다 지금 이제 기체 저장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는 액체 저장 방식으로 하는 업체들이 나와가지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실용화가 되면 우리가 안 되겠습니다. 실용화가 되면은 이 기체로 지금 저장하는 저장하고 이송하는 그런 사업은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 시대가 그러니까 경쟁에서 밀려가지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체 저장 방식은 사실은 뭐 저도 자료는 봤지 이거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고체에 협착하는 방식이라고 해요. 수소를. 그래서 고체 협착 방식이라고 해주고 물질 전환 저장은 지난번에도 어떤 전체를 말했듯이 대표적인 게 톨루인하고 아모니아도 이제는 그래서 이거는 백상 저장은 톨루인하고 아모니아로 했을 때 저하고로 해도 저하고로 하고 상온에서 해도 톨루인하고 아모니아 같은 경우는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성이나 또 아주 좋다는 거죠. 처리하기 어렵다. 그런데 다만 이제 이 백상 저장은 이게 단점이 결국에는 백상으로 이송해가지고 또 결국에 이거는 다시 마지막 최종 단계에서는 수소로 다시 포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 지금 현재 기체 저장 방식으로 했을 때는 파이프라인으로 이송하거나 아니면 트레일러로 이송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파이프라인을 울산하고 여수하고 괴산에 한 200km 정도가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업체는 덕양하고 SPG하고 SPG, 창신 이런 회사들이 조금씩 하고 있는데 그 파이프라인으로 이제는 산업용은 그렇게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지금 파이프라인 이송을 지금 세계화국에서 기존의 도시가스망으로 그걸로 수소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낼 수 있을까 해가지고 그거를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실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된다면은 지금 가스공사는 자기들 이제 배관망으로 해서 파이프라인으로
할 수 있겠죠. 근데 파이프라인은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는데 파이프라인을 그 기존의 파이프라인을 수소와 이렇게 하면 수소가 부식을 시키는 그런 성격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런 일이죠. 트레일러 이송이 있는데 트레일러 이송은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카트리지로 해서 저압 기체 이송 방식은 200기압이 주인데 지금 현재는 450기압짜리도 지금 트럭으로 싣고 나가고 있다고 해요. 이거는 뭐 여기는 고압이 600기압이라 했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450기압짜리가 다니고 있고, 만약에 여기 액체 저장 방식이 되면은 액체 이송 장치 이걸로 이제는 할 가능성이 많은데 이거는 이제는 그 기체에 비해서는 800분의 1, 그러니까 1바 기준으로 했을 때 800분의 1의 부피라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하면 한 800기압 정도 되는 거죠, 이게. 요거는 200기압짜리지만 800기압짜리가 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당연한 거지만 고체 이송 방식이나 객상 이송 방식도 있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움직일 때는 유조선 이송 방식이 있는데 액체 수소를 하거나 객상으로 지금 아까 말했던 암모니아 같은 거, 그 다음에 톨루인 같은 거 이런 걸 갖다가 실어 나가는 부분도 있고요. 현재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걸로 하고 있어요. 저압 기체 이송 요거 200기압짜리로 해서 수소 촉로소에 실어다 나가는 겁니다. 그게 한번 나를 때 뭐 한 250kg짜리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는 수소 충전소에서 수소 전기차에다가 그렇게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근데 앞으로는 대라든지 수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쓰고 있고, 현재로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수소를 한 200만 톤 정도 쓰고 있는데 그거는 자기가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자기 회사내에서 그대로 쓰거나 아니면은 산업용 다른 회사에서 받아서 쓰는데 한 25톤 정도가 산업용 수소를 거래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는 계약적인 수소의 전체 내용이고요. 지금은 이제 지금은 유조선 이송,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해외에서 그린 수소를 생산해서 갖고 오겠다. 이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올해 중에 타당성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제일 먼저 어느 나라하고 할 건지를 지금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UAE에 가서, 예를 들어서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라는 나라에 가서, 여기는 태양광이 일조량이 좋거든요. 일조량이 좋아서 1년 내내 해바늘이 지니까, 그런 데서 이제는 태양광을 하면은 수소 1kg의 단가가 1,500원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해요. 수전의 식으로 해가지고 했고, 그러면은 그린 수소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하면은 12,000원인데 그쪽에서 하면은 1,500원이니까 그걸로 이제는 액체화 시켜가지고 액체 또는 액상으로 만들어가지고 한국을 갖고 오면은 대략 한국에 도착 단가가 한 4,000원에서 5,000원 정도 될 테니까 그 정도면 기대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이제는 해외에서 수입을 하겠다 이러는데, 어느 나라에 가서 할 건지, 주로 이제는 또 옛날에 개인적으로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에서 1년 살았어요. 1년 살았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더운지는 잘 알아요. 근데 사막이기 때문에 바람이, 모래바람이 되게 심하게 불거든요. 거기 아마 태양광 패널을 쌓이는 모래를 치우는 것도 예산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계획을 세운다면 UAE를 안 가고 옆에 나라 오만을 갈 것 같은데, 왜냐하면 오만은 모래 땅이 아니에요. 모래 땅이 아닌데 비가 안 와가지고 사막화 돼가지고
헐벗은 산들만 쫙 있어. 그런데 우리나라 산 있죠. 산이 전부 다 헐벗었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그 헐벗은 산을 보면은 딱딱한 바위거나 아니면 딱딱한 땅이란 말이죠. 모래가 아니라. 그런 데는 아마 모래바람도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그래서 나라를 나다가 지금 뭐 사막만 보는 것 같아요. 그 사막 중에서도 이렇게 뭐 모래가 없는 사막도 있는데, 하여튼 뭐 그게 지금 여기 있는 게 계략적인 이 스토리입니다. 스토리가 이렇고 지금 보면은 브레이크스루 기술이라면은 이 부분이에요. 내가 볼 때는 열분해 해가지고 이제 그 H2를 바로 열분해해서 여기서 바로 수소를 바로 그냥 전기 분해 안 하고 수소를 바로 뽑아내거나 아니면 CH4에서 C를 빼내고 H2를 바로 만들고 C는 그대로 산업용 원료로 쓰면 고부가 같이 산업이 되니까 이게 바로 브레이크스루 기술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는 역시 기체로 저장하는 것보다도 액체로 저장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액체로 저장할 때는 현재 그 LNG를 직도입하고 있는 사업자보다 아니면 가스공사가 유리해요. 왜냐하면은 그 가스를 도시 LNG를 갖다가 기화하는 단계에서 냉열이 발생합니다. 마이너스 160도. 마이너스 160도의 그 냉열을 활용하면은 그 수소를 액화시키는 데 필요한 마이너스 260도 정도, 253도. 그걸 맞추는 게 좀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LNG에서 어차피 냉열이 발생해갖고 그 냉기를 갖다가 어차피 버리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활용해가지고 이거를 하면은 수소를 액화하면은 아주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파이프라인으로 이송하는 게 최고로 좋습니다. 그게 옐로 다시 상변인데 지금 문제는 이제는 LNG를 수송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을 그대로 수소를 쓸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같이 연동해서 쓸 수 있는지, 수소 활용 부분에서도 앞으로 고민할 게 많습니다. 발전용 수소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LNG 발전에 현재 LNG 발전은 전부 다 페트로 요시가스를 쓰고 있는데 그건 주로 CH4거든요. CH4로 쓰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현재의 그 모든 발전기가 30%를 다 수소를 섞어서 쓰라고 하면은 출력은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은 쓸 수는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그 발전기고. 그렇기 때문에 수소를 섞어 쓰는 걸 집어넣으면 충분히 여기서도 그 발전용 수소로 또 돌릴 수 있고, 그럼 지금 현재 그 G하고 G면서 가지고 그 발전용 그 터빈을 수소 기반의 그 발전용 터빈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지금처럼 연료전지로 해서 발전을 하는 게 아니라 연료전지용 발전이 아니라 그냥 바로 지금 현재 그 화력 발전하고 똑같이 수소를 화력으로 불로 태워가지고 터빈을 돌리는 그런 방식의 발전도 지금 아마 앞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안 써서 그렇지 집에서 쓰는 우리 도시가스 가정용 도시가스도 충분히 수소로도 할 수 있다고 해요. 수소에 이 불 붙는 그게 수소가 공기 중에서 끼는 게 4%, 최소 4%에서 75% 그 범위 내에 수소가 있으면은 불이 붙는다고 해요. 그래서 충분히 현재의 상태에서도 가정용으로 수소도 지금 도시가스 대신 쓸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전문가한테 듣기만 했지만은 맞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하여튼 그런 정도고요. 그게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 수소 산업의 전체적인 그림이고 지금 현재 기술 정도 수준입니다. 교수님 플라즈마도 2200도 정도의 열이 필요하나요? 네. 자, 일단은 요 정도로 하고 지금 한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정부가 정부가 근데 IS 가중치는 항상 그 기업 그 업체들의 이해관계가 너무 많이 청량이 부딪히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아까도 말한 것 같이 이게 무슨 재생에너지냐 이래가지고 이 정부 초기에는 연료전지를 빼버리자 이런 소리가 많았다고 그러다가 갑자기 수소경제가 뜨더니 승용호 장관이 들어오면서 수소 문제가 자리를 잡은 거고 그 전에 장관은 전혀 수소 문제를 이해를 못했고 제가 하여튼간에 최근에 혹시 수소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공부를 좀 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있을 것 같아서 수소 경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하고 싶다 하면은 이게 보전이에요. 이게 제레미 리프킨의 수소 혁명 한 20년 된 책인데 이 책이 이제 그나마 수소 처음에 부시 대통령이 수소 이야기를 처음 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책이 나와가지고 수소 경제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근데 이게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 책은 뭐 그렇게 돌아오고 싶지 않은데 이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나온 책인데 수소 에너지 백과사전이라 해가지고 이거는 현재 H2 코리아의 이승훈 박사가 쓰고 앞에 로우나답으로 이름이 하는 국회의원이 앞에 공모저자로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 관심 있으시면은 굳이 보실 필요는 없어요. 다 지금 제가 설명한 그 내용이 다 다르니까. 다만 이제는 더 공부 하려면 하면 좋겠다. 교수님 제가 헷갈려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데 부생도 이제 1200도의 열을 가하는 작업인데 부생에 fu전해를 더하면 그게 플라즈마라고 봐요? 아니 불생이 아니고요. 예, 개질의 개질이죠. 네, 개질을 할 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H4 같은 거. 네네네. 이런 거를 열분해를 하면은 열분해라는 거는 열만으로 네. 전기로 하지 않고 전기분해가 아니라 열분해를 했을 때 아직까지 그거는 지금 국내에서 몇 개 연구팀이 한 2개 정도 키스트하고 또 이런 두 군데에서 지금 연구팀이 지금 매달리고 있어요. 지금 그거 되면은 엄청난 기술이 될 텐데 지금 보게 되면은 그거에 눈독 들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지금. 그게 되면은 완전히 새로운 진짜 혁명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이 수소혁명이라는 약간 저도 이제는 여담을 한번 하자면 이 수소혁명이라는 책을 다시 제가 또 다 읽어봤거든요. 지난 한 4, 5년 전에 한번 읽어보고 다시 읽어봤는데 이번에 읽다가 이제 여기 보면은 이슬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알제리하고 한국하고 경제협력을 하라는 우리 당시의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한 알제리 경제협력 데스크포스를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는 노무현 마지막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알제리에 가갖고 알제리의 알제공항에 내려서 국제올림픽 대통령 만나고 있잖아요. 알제시로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길에 이제 보통 보면은 국빈 방문하면은 국기를 교체해서 가로수에 걸어놓잖아요. 그래 그거까지는 딱 좋은데 그 밑에다가 노무현 대통령의
대형 걸개불을 갖다가 가로수에 다 붙여놨네요. 그러니까 공항에서부터 지금 그 시내에 들어가는데 한 20km 정도 되는 길을 자기 얼굴로 다 이렇게 붙여놓은.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원래 좀 약간 좀 천원 기질이 있잖아요. 그 감동을 하는 거예요. 감동을 하고, 그 다음 부테플리가 대통령이 거기서 엄청나게 환대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환대를 해주고, 마지막에 이제는 공항에서 이제는 노무현 대통령이 그 비행기에서 탈출해서 이륙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륙할 때, 그때 보통 보면 이 비행기 이렇게 빠이빠이 하는 걸 외교부 장관이 나왔어요. 노동장관. 근데 여기 부테플리가 대통령이 직접 온 거야. 이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또 비행기가 이륙하는데도 계속 이러고 있거든요. 비행기 하늘을 떨고 계속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게 막 감동을 먹어가지고 그래서 가면서 당시 아마 이름이 송인수인가 그때 안보실장 그 양반이 그때 당시 청와대에 정부 신세였는데 그 당장 제 양반 부테플리가 대통령이 원하는 거 해주라고. 부테플리가 대통령이 뭘 원했냐면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을 미수에다가 한국하고 경제 산업협력을 하자.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각 부처의 차관들을 불러가고 이런 미션이 있는데 누가 할래? 딱 손을 딱 드는데 우리 부의 제1차관 김종갑 차관께서 손을 딱 들어요. 그래가지고 김종갑 차관이 그 일을 청와대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김종갑 차관이 그때 당시 이제 서기관 중에서 저걸 딱 지명을 해가지고 누가 팀장 시켜줄 테니까 누가 이 일을 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죽었다고 살고 했어요. 근데 내가 이제는 그 다음 해에 김종갑 차관 나가시고 그 후임으로 이제는 오용호 차관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오용호 차관을 모시고 알제리를 또 가게 됐어요. 물론 김종갑 차관하고 바꿔갖고 근데 그 전에 이제는 내가 또 새로운 아이템이 하나 떠올랐는 게 뭐냐면 사하라 사막에 땅 밑에 거대한 지하수가 매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하수가 매장되어 있다고 해서 그 지하수를 갖다가 지하수가 왜 매장되어 있냐면 원래 그게 바다였대. 바다인데 그 위에가 세월이 지나면서 흙먼지가 덮이면서 그게 지하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하수가 되면서 단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그 염분이 좀 있긴 한데 염분이 그리 많지가 않고 그래서 그 관계에서 쓰면은 사막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을 공통물이니까 사하라 사막과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써서 물을 관계를 하는 게 리비아의 대수로 공사예요. 그게 우리나라 대웅을 가서 그걸 공사를 몇십 년 하고 그런데 그 물을 우리가 쓰자 이래가지고 우리가 그걸 개발하는 거를 같이 한알제리 공동협력 과제화하자 이래서 내가 그 프로젝트를 아이디어를 내고 내가 또 실무자니까 내가 본대가 왔을 때는 그 부테플리가 대통령 쓸 때가 부테플리가 대통령한테 그 비행기도 전용기도 타고 우리 본대가 66명이 왔어요. 그런데 오전에 이제 선발 때로 왔을 때 제가 거기 가는 걸 협조해달라고 하니까 그쪽에서 내가 는 지프차가 가는데 내 앞에 총던 무장차가 가고 내 뒤에 총던 무장차가 앞뒤로 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차가 앞뒤로 경호 차량이 붙어갖고 내가 한 800km 좀 되는 걸 현지에 답사를 갔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부테플리가 대통령이 이럴 때 제일 관심이 있었던 게 뭐냐면 한국이 새마을운동도 관심이 있었지만 뭐가 또 관심이 있었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삼선 기여하는 거 그것도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독진자였어요. 군부 쿠데타로 집권을 한
독재자인데, 근데 그 사람이 그때가 이제 내가 왔다 갔다 할 때가 2006년도거든. 2006년, 2007년인데, 지금 그 양반이 작년에 아마 권좌에서 내려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몇 년을 했더만에 천수를 누리고 살다가 작년에 아마 약간 무슨 치매가 왔거나 하여튼 완전 노안으로 물러나셨지. 하나도 끝까지 한 거야. 늙어 죽을 때까지 한 거야.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지금 세상 그러냐면은 이 수수님의 제롬 벤토킨의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서양의 이제 기독교에서는 플라톤의 전통을 이어갖고 세상을 갖다가 플라톤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데아의 세계가 있고 또 현실 세계가 있고 우리는 이데아의 세계로 끝까지 가고자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현실은 허상이다. 기독교가 그렇게 받아갖고 우리는 내세에다가 우리의 공덕을 쌓아야 된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다. 이래가지고 우리는 지금 현재 천당에 가기 위해서 현재 잘 살아야 된다. 이런 걸 갖다 가르치는 게 기독교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이분화해서 본다. 그래서 이 현실 세계와 내세, 천당 있는 그 세계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보고, 그 다음에 그쪽의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이고 신앙이고, 이 현실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현실 권력자고, 현실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이성이고, 저쪽에서는 지배하는 것은 신앙이고, 예수님도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한테로 해서 금화 그거는 카이사르 거다 이렇게 여기 현실 세계하고 내세하고 나눴다는 거죠. 근데 알라의 계시를 받은 모하메드는 알라가 그런 가르침을 안 준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하고 내세하고 구분은 없다. 여기에서 천국을 이루라고 이제 알라가 계시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쪽은 철저하게 살면서 옆에 동포들하고 같이 나누고 이웃사람과 실천하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천국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그쪽은 이성과 신앙이 이렇게 같이 같은 한 물타기 안에 들어와 있어야지 그걸 구분을 하고 이쪽은 신앙의 세계니까 저쪽 내세로 보내고 이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세계에서 자기들끼리 잘 살다가 이제는 천국에는 돼가지고 저쪽이 서양이 세지니까 서양이 중동을 지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양은 이제는 과학과 이성의 힘으로 이제 르네상스 이후에 과학 기술과 발전시키니까 이게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다. 그래서 이제는 이슬람 세계에서도 개화파가 생긴 거예요. 개화파가 우리가 지금 이제 왜 서양이 지금 유럽에 뒤져 있는가 봤더니 우리의 종교가 조금 잘못됐다. 여기도 현실 세계, 이성이 지배하는 능력과 이 내세, 이 신앙이 지배하는 능력을 나눠야 되겠다. 정교 분리를 해야 되겠다. 이쪽은 정교 분리가 아니라 정교 일체를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래서 이제는 개화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했는데 몇몇 나라는 시도를 해보고 몇몇 나라는 아예 그냥 정당 설립에 자유조차도 안 주고 그냥 왕정으로 가버리는 나라들도 있고 민주화하겠다고 투표를 시작하는 나라도 있는데 알제리가 바로 그런 나라인데 민주정으로 가겠다고 투표를 했더니 그러니까 이슬람 원리교 이런 게 목표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해가 전부 다 이슬람 원리교로 이제 가게 되고 이슬람 원리교가 지배를 하는 정부에서는 결국에 대통령이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는 이슬람 원리교의 집단이 이제는 다시 이제는 신정일체의 정치 체제를 만들고 분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은 늦어지고 이러니까
또 이제 깨어있는 또 이성의 지배를 또 해야 된다고 정교 분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에서는 다급하니까 군사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군사쿠데타를 일으키고 다시 이제는 군부 독재를 만들고 어떤 경우에도 이슬람의 이름 하에 정당을 만들 수 없다라고 그렇게 법을 만들고 보면은 이 나라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공산당이라 이름으로 정당을 못 받는다 하는 똑같이 그쪽에서도 이슬람이라는 이름으로는 정당을 못 받는다. 교회 가서 이슬람 하면 좋다.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게 이제는 지금 이슬람 세계에서 계속해서 원리주의자들이 자기들의 종교의 즉 신념으로 가면은 신정일체가 돼야 되는데 그 신정일체의 세계를 갖다가 구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면은 근대의 민주적인 질서가 안 되는 거예요. 신정일체의 대표적인 게 사우디아라비아인데 그런 나라에서는 물론 신정일체는 정확하게 아니지만은 필주 이슬람의 원칙을 일단은 받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자는 운전했을 안 된다, 여자는 나와서 벗으면 안 된다, 이런 거. 그래서 이슬람 원리, 이슬람은 여자는 대학 가서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보니까 이슬람이라는 그런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더라고요. 하나는 신정일치에 호미니 같은 그런 독재자가 나와서 집권하는 그런 신정일체의 그런 집권 그런 독재, 그러니까 이슬람 독재. 또 하나는 아니면은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고 군부 독재. 이 두 개 중에서 하나밖에 못하지. 서양 방식으로 이렇게 서로 공존하는 그런 민주 질서는 도저히 할 수 없겠더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수소문명이라는 책을 읽다 보면 여기에 보면 챕터 5에 이슬람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시 여러분의 시간을 뺐었습니다. 재밌죠, 근데? 안녕하십니까. 경제성 전문가 최종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소에너지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수소에너지에 대한 낙관론과 회의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수소에너지의 에너지 비용이 전기와 비교하여 같거나 더 저렴해야만 수소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소에너지 인프라 구축 단가를 산정해 봄으로써 수소의 경제성과 한계점을 분석하고 더 나아가 수소경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돕고자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소의 생산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소 제조원의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금물 분해를 제외하면 화석연료를 이용한 제조가 90%를 넘습니다. 제조 비율을 토대로 수소의 생산 단가를 계산해보면 수소 1kg당 1273원이 나옵니다. 다음은 수소의 운반입니다. 수소는 튜브 트레일러를 통해 운송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이외에 비용 산정을 위한 세부적인 내용은 적절한 가정을 통해 계산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1년 동안 특정 규모의 튜브 트레일러로 운송할 수 있는 수소량을 구했습니다. 그 다음 1년 동안 운송된 수소의 가격과 유지 보수 비용, 전기료, 인건비 등의 세부 비용을 계산하였고 모두 합한 총 비용을 총 수소 이송량으로 나누어 운송 과정까지 거친 후에 수소 가격을 킬로그램당 4,272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소 충전소입니다. 수소 충전소는 HRS라고도 불리는데 HRS는 하이드로겐 리퓨엘링 스테이션의 약자입니다. 수소 충전소 설비의 초기 투자 비용은 30억 원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수소 충전소도 마찬가지로 적절한 과정을 통해 계산을 진행하여 총 수소 판매량은 연간 45,000kg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수소 충전소 단계에서의 수소 가격 산출은 튜브 트레일러를 통해 이송된 수소 가격에 다음과 같은 세부 비용을 더한 값입니다. 계산 결과 수소 충전소까지 거친 후에 수소 단가는 킬로그램당 15,044원입니다. 최종 수소 가격에서 각 인프라 단계가 차지하는 비용의 비율입니다. 수소 충전소 단계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소요됨을 알 수 있죠. 수소 충전소에서만 총 수소 가격의 72%인 킬로그램당 1,772원이 소요되는데 이 비용은 유지 보수 비용, 인건비, 전력 사용 요금, 일반 관리비, 자본 차입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본 차입 비용, 캐피탈 찰지는 충전소 설비 비용과 건설 비용의 합인, 충전소 초기 투자 비용의 감가상각과 원가 대비 수익률이라는 자본 비용을 고려한 값입니다. 원가 대비 수익률은 보통 8에서 15% 수준으로 본 분석에서는 10%로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무게당 수소 가격이 과연 저렴한 건지 비싼 건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1kg당 15,000원 정도의 수소를 가정에서 사용하였을 때의 에너지 비용을 전기에너지와 비교해볼까요? 한 달에 290kWh의 전력량을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전기료는 31,798원이 나옵니다. 그에 반해 효율이 60%인 연료전지를 사용하게 되면 수소 구입 비용으로 223,394원이 나옵니다. 현재 정부 보조금을 고려한 수소 가격이 킬로그램당 8,000원을 적용해도 11만원이 넘는 금액으로 수소는 전기에 비해 상당히 비싼 에너지 비용을 치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소 가격 인하를 위한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소의 수요량이 증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수소의 비용 산정 과정에서 수소 가격은 총 비용을 판매량으로 나눈 값이었습니다. 수소 가격은 수소의 수요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수소 가격 인하를 위해서는 수소의 수요 증가가 필수적입니다. 이는 현 정부의 수소차 보급 정책의 배경에 수소의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은 상황에 맞는 최적의 수소 운송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소 운송 비용 산정 결과 튜브 트레일러를 이용할 경우 킬로그램당 4,272원의 비용이 나왔었는데요. 하루에 75톤의 수소를 운송할 경우 약 6,400만원의 비용이 듭니다. 하루 수소 소비량이 10톤을 못될 경우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파이프라인이 운송거리에 상관없이 최적의 운송 방식이 됩니다. 파이프라인을 통한 수소 운송은 건설 비용만 투자하면 유지 비용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운영 시 운송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총 99km의 파이프라인이 건설되어 있는 울산의 경우 1km당 10억 원의 건설 비용이 들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200km의 파이프라인에는 2천억 원의 건설 비용이 필요하겠죠? 각각의 유지 비용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이 2천억 원의 비용은 튜브 트레일러를 3,125일 동안 운영할 수 있는 큰 돈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3,125일 약 9년 이상 운영할 경우 파이프라인을 통한 운송이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산 과정에서 수소 충전소 설비의 초기 투자 비용이 수소 가격의 50%를 넘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수소 충전소 설치 비용 절감이 필요합니다. 수요가 증가하여 복합형 대량 발주 모델로 설계가 가능하게 되면 30억 원으로 가정했던 수소 충전소 설비 비용이 12억 5천만 원으로 저렴해지게 되고 수소 판매 가격을 킬로그램당 15,044원에서 1633원까지 인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소 충전소 수명 증가에 따라 수소의 가격이 인하될 수 있습니다. 총 수소 판매 가격의 43%를 차지하는 캐피탈 찰지는 수소 충전소의 설비와 건설 비용을 합한 금액에 정부 보조금과 감가상각 그리고 원가 대비 수익률을 고려한 값입니다. 감가상각이란 원가에서 설비를 폐기하거나 설비가 못 쓰게 되었을 때에 잔존하는 가치를
뺀 금액을 내용면수로 나눈 값입니다. 내용면수란 고정자산이 경제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연수를 뜻하므로 수명이 길수록 오래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수소 충전소 수명 증가를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소의 경제성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내용은 뭐 제가 100% 이거를 다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네요. 근데 뭐 일단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일단은 많은 시사를 좀 주는데 그거 보면은 아까 여기서 파이프라인을 갖다가 1km의 건설비를 갖다가 10억이라 했는데 상당히 싸게 잡았는데요. 파이프라인은 보통 지금 가스공사가 파이프라인 자기들 대관공사 할 때 킬로미터당 한 100억 정도 잡거든요. 100억 정도 잡고 보통 도심에서 우리가 주로 도심에서 공사하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내가 하남에서 하남 미래 이쪽 지역에서 우리 열병한 공사할 때도 킬로미터당 한 100억 정도 잡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지금 요거는 상당히 싸게 계산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하지만은 내가 모를 수도 있어. 이쪽에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주로 이 위치가 용담내니까 땅값이나 이런 것도 상대적으로 싸고 그다음에 이 파이프라인 자체가 그렇게 가스용 배관처럼 이렇게 큰 직경이 큰 게 아니고 조그마한 직경이 파이프라인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이게 수소 충전소 구축 방식인데 여기서 보면은 세 가지 방식이 있다고 했죠. 조립형 모델가 있고 패키지형 모델이 있고 복합형 대량 발주 모델이 있는데 이 중에서 복합형 대량 발주 모델로 했을 경우에 그때 이제는 이렇게 좀 설치비가 이렇게 28억에서 12억 5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럴 경우에는 상당히 이렇게 가격을 아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가격 30억 원은 지금 정부가 수소 충전소를 설치할 때 30억 원으로 본다. 이렇게 지금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사실은. 30억 원으로 보고 있는데 대량 발주 모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충전소를 하겠다고 나선 효성이나 SK 같은 경우는 대량 발주 모델을 할 거니까 이럴 경우에는 규모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격을 떨어뜨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감가상각인데, 여기 이제 감가상각비를, 수소가 이제 수소의 특징 때문에 수소의 설비들을 오래 못 쓴대요. 그래서 한 15년 정도로 이 감가상각을 잡아놓는데, 이거 만약에 이걸 30년, 보통 보면은 설비의 수명을 갖다가 한전 같은 경우는 대충 30년을 많이 보는데, 그런 수준으로 이렇게 넓힐 수 있으면은 이것도 이쪽 부분에서도 한 절반 정도 가격을 단가를 떨어뜨릴 수 있다. 그렇게 본 건데, 그럼 그 두 개를 다 합치면은 아까 단가 많은 정도의 단가가 나왔었는데 그걸 갖다가 한 4분의 1 정도로 아까 이 두 가지 감가상각을 15년이 아니라 30년으로 늘릴 수 있는 그런 설비의 재질에 대한 뭔가 브레이크 스루가 있으면은 거기서 한 절반 정도 가격이 떨어질 거고 아까처럼 대량으로 발주하는 그런 식의 대량 발주 모델로 해서 충전소를 설치하면은 지금 단가가 10,000원으로 잡았는데 그게 한 2,500원 정도 떨어지는 그런 식으로 됐고 그 다음에 여기 내부적으로 이제는 이게 구체적인 내용 앞에서 이 친구가 분석한 내용은 예를 들어서 요것도 뭔가 오류가 있어요. 이 수소 운송비가 앞에 여기 처음에 생산비 1,200원 빼고 요거를 잡아야 되는데 요거는 조금 4,272원을 바로 수송비로 바로 잡으면 요건 오른 것 같고 그 나머지는 나름대로 이 친구가 분석은 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요 앞에 있는 이 식 같은 거는 관심 있으시면 직접 읽어보시면 되고요. 근데 요걸 갖다가 결국에는 보면은 우리가 사업성 분석할 때
결국에는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나. 그래서 뭐 관심 있으시면 이것도 제가 나중에 그 자료를 올려놓을 테니까 사업성 분석하는데 필요로 하시면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까 그 강의로 계속 들어가서 국내 수소산업 현황을 보면은 현재 주로 우리나라는 활용 분야에 집중이 되어 있다. 보면은 생산, 저장, 운송 이런 쪽으로는 지금 좀 많이 약하고 중소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보면은 중소기업들이 많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알 수 있죠. 요게 이제는 현재 요건 참 잘된 표예요. 이것들에서 보면은 이쪽에 양극단으로 갈수록 여기가 기업 규모가 크고 이쪽으로도 크고 중간에는 기업 규모가 적은데 활용 분야에서는 보면은 현대로템, 현대자동차, 두산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기술 수준도 높고 아주 그 기업 규모도 큰 것들이 여기 있죠. 그 다음에 기업 규모가 기업 규모가 좀 적지만은 그래도 기술 수준은 높은 세종목이나 동화산업 이렇게 활용 분야에서는 이렇게 있는데 보면은 생산 분야나 저장 운송 분야에서는 큰 기업이 그렇게 없고 기술 수준도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보면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수소에 대해서는 기억을 해줘야 되는 기업들이 있는데 린데, 그다음에 에어 리퀴드, 그다음에 에어 프로덕트 이 세 개가 수소의 세계 3대 기업입니다. 세 개 다 우리나라에 지사를 두고 있고요. 또 린데라는 회사는 독일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이 회사는 아마 세계 1등인 것 같아요. 에어 리퀴드가 프랑스로 갔다가 프랑스 기업이고, 에어 프로덕트는 미국 기업이에요. 다 세 개 다 전 세계에 수소로 좀 이렇게 진출하고 있는 그런 업체고, 우리나라에서 이 생산과 저장 운송 이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 업체는 덕양이라는 업체가 마켓시어 한 절반 정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게 SPG라는 회사가 나머지 한 25%하고, SDG, 창신화학 이런 것들이 나머지를 차지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으면, 그래서 여기는 요 기업들이 사실 우리나라 수소하는 사람들이 다른데, 그런데 이 에어 프로덕트하고 에어 리퀴드 린데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덕양하고 SPG, SDG, 창신화학 이런 데서 워낙에 저가의 임금비와 그동안에 깔아놓은 파이프라인의 감가상각이 다 끝났기 때문에 도저히 코스트 경쟁이 안 돼가지고 지금 이제 에어 프로덕트, 에어 리퀴드 린데는 국내에서는 아주 힘들어하고 있어요. 근데 효성이 린데하고 지금 손을 잡고 생산 분야에 지금 뛰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효성이 아마 요 위치에 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SK도 아마 SK는 에어 프로덕트, 에어 리퀴드 린데 중에서 한 군데하고 손잡을 건데 어디하고 손잡을지 아직 결정은 안 됐어요. 우리 손잡으면 SK하고 아마 한 2, 3년 뒤에는 효성이 요점쯤 위치가 있겠죠. 생산 분야에서. 그런데 이런 업체들은 다 이제는 아까 설명한 같이 그걸로 한다 이거죠. 에카 수소로 들어오고, 그럴 경우에 린데하고 밑에 있는 덕양하고 SPG 기체기반의 수송 저장하는 생산하고 저장하고 운송하는 이런 업체들은 좀 힘들어지겠죠.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충전 분야에서는 효성이 지금 이제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국내 수소 산업을 변하는데 특히 보면은 지게차 분야가 미국은 지게차라는 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같이 건물 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가 대부분이니까 그게 공해에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안 쓰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게차가 아마존 같은 물류업체에서 확실하게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특이하고,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건물용 그 에너팜이라고 건물용 연료전지 사업이 가장 활발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특히 우리나라는 이 발전용에서 특별히 많아요. 프레젠스가 많고 승용차 부분에서는 한국이 좀 많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수전의 분야에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별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프레젠스가 많지 않은데 이제 한국 개발 중이고 다른 나라도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전의 기술도 지금 현재 아까 그 세 개 업체 에어 프로젝트하고 에어리퀴드 그다음에 린데 이 세 개 업체만 이제 우리 수전의 기술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백화수도 마찬가지. 이거는 뭐 지난번에도 설명드린 같이 우리나라 수소 경제 로드맵은 수소차의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40년에 620만 대 하겠다. 지금 현대의 이거 현대 작업입니다. 수소 충전소도 그때가 2040년 되면은 1200교수 이상 되겠다 이런 건데 지금 올해 지금 이제 지금 현재 몇 개 있느냐면은 70개가 73개가 있어요. 수소 충전소가 국내에. 그래서 아마 이 타임 스케줄대로 지금 착실하게 다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내년 연말에는 분명히 310개소 정도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수소 충전소는 2030년 기준으로 10,000개 정도 될 건데 국내에서는 660개 하겠다. 그 다음에 미국은 4,300개 하고 중국도 한 1,000개 정도, 일본도 1,000개 정도 한다. 그런 거고요. 수소 가격 전망인데 아까부터 계속 이렇게 결국에 가격입니다. 가격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2030년 정도에는 5,000원 정도로 하겠다. 그 이야기인데 이게 아까 말한 그 충전소에서 최종 단계 단가를 5,000원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이게 맞는지 모르지만은 생산 단가를 아까 개질 생산 단가를 1,000원으로 잡았거든요. 아까 보면 1,000원으로 잡은 게 맞는. 지금 보면은 정부가 생산 단가를 개질 추출 수소의 단가를 2,000원 잡고 있는데 아까 그 친구가 계산한 거는 바로 1,200원이면 그렇게 잡더라고요. 근데 이거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내부 그런데 정부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덕양하고 SPG 이런 기존에 있었던 업체들이 자기들 단가를 킬로그램당 7,500원을 부르는 거가 처음에. 그래서 지금 8,800원이 이렇게 충전소 단가가 이렇게 돼 있고 정부에서 보조금 주고 하고 있는데 정부는 지금 거기에 지금 약간 조금 지금 의문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 너무 세게 불렀다. 5,500원만 불러도 될 건데 7,500원을 불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단가가 지금 핫한 이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어쨌든 지금 현재는 그 충전소에서 보조금을 주든 어떻든 간에 지금 8,800원 정도 서울 시내에서 8,800원 정도 받고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는 2030년 정도에는 5,000원 정도로 떨어지겠다. 근데 지금 현재 그 8,000원 정도 수준이고 괜찮아요, 사실은. 여기가 그 10km 정도 가는 그게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내 차가 지금 그 가솔린 넣으면은 리터당 내가 10km 정도 가는데 리터당 주유소에서 1,500원 하거든요. 그런데 10km 연비로 따졌을 때 이게 한 800원 정도 하죠. 지금 880원. 그러면은 내가 지금 넣는 가솔린 대비 지금 수소 단가가 많이 싼 거거든요. 그래서 경유보다도 오히려 싸고, 그래서 킬로그램당 8,000원이면 괜찮은, 8,800원이면 괜찮은 단가인데, 어쨌든 앞으로 5,000원까지 떨어뜨리겠다. 지금 일본도 마찬가지. 이게 우리하고 한 10대 1 정도 되는 환율이니까, N1 기준으로 하면은
9,000원에서 한 6,000원대로 떨어뜨리고 있다. 그 다음에 유로에서도 한 6,000원 정도 떨어뜨리고 있다.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건 근데 요게 이제는 앞으로 문제입니다. 아까도 내가 이야기한 것 같이 결국에 전기에서 지금 이제 바로 이제는 이거를 그 배선을 통해서 이렇게 충전을 해서 이건 배터리 전기 자동차거든요. 배터리 전기 자동차 썼을 경우에 61%, 요걸 파워를 100으로 삼았을 때 91% 정도 활용할 수 있는데, 파워를 수소를 일단 바꿨다가 그걸 가지고 수소를 통해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이게 결국 이제 연료 전지를 통해서 이렇게 변화를 하게 되면 결국 30%, 최초의 100%에서 30% 정도만 활용하게 되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연료가 뭐냐면 이게 전기예요. 피트 전기이기 때문에 이래 가지고 나오는 이게 최종 치가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는 가스 발전을 통해서 이거는 이렇게 넘어갔을 때는 이제 35%, 31% 이렇게 격차가 많이 나와 있는 거고요.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기술 개발이 안 끝나기 때문에 죽음의 결국을 통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보고있지만 그것도 여러 차례 어떤 작업도 비슷한 것들이니까 결국 여러 기본 원리는 수소가 공급되면서 여기서 이온화가 일어나고 이온은 이렇게 전기를 발생시키고 결국 돌아와서 여기에서는 다시 이제 수소하고 산소가 결합해서 물이 생성되는 이런 형태가 연료전지의 기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현대차가 지금 쓰고 있는 수소의 수소 엔진이에요. 결국에 연료전지 시스템의 핵심이고요. 이게 그 앞단에서는 수소를 집어넣는 수소 공급 장치. 요거는 냉각 장치. 요거는 공기 주입하는 공기 주입 장치. 그것을 구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 현대차가 결국 자기들이 이렇게 해왔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2013년에 투싼이라는 걸 만들었고, 투싼이 총 180세대 생산을 했대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넥소가 2018년에 나오면서 지금 이제 넥소가 8,000대 넘어 생산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도 넥소를 타고 있는데 차는 되게 좋다고 해요. 아주 조용하고. 현재 지금 한국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게, 한국에 현대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도요타에서 미라이라는 제품이 있고, 혼다의 클래리티라는 게 있고, 독일은 현재 개발 중이라고 해요. 지금 현재로서는 한국하고 일본이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보기도 했죠. 비디오도 봤는데, 현재 세계 최초로 수소 전기 대형 트럭을 양산했다고 해요. 여기에 지금 이제 보면은, 여기에 몇 톤? 이게 몇 톤짜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톤수가 그렇게 안 높다고 그러고, 이거 5톤인가 10톤인가 그러는데, 이게 지금 이제 이거보다도 더, 예를 들어서 25톤짜리 이런 트럭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현대차가 아직까지 그런 트럭을 아직 설계도 잘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SK는 빨리 트럭을 내놔라. 그래서 트럭을 그렇게 1,500대인가 150대인가 주문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주문을 했는데 물건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수소 사업이 되려면 수요가 있어야 되고 이게 공급이 있어야 되는데 공급과 수요가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참 이 부분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수소 사업은 말이죠. 이 전기 사업하고 비슷해요. 보니까 기존에 있는 이 중소업체들이 공급하고 있는 수소 생산과 공급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한번 수소를 생산하기 시작하면 수소 생산 설비는 끄트릴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 운전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게 전국적으로 이제는 수소를 사용하는 곳에다가 그때그때 이렇게 계속 흐름을 맞춰서 보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전국적으로 망을 갖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 동양이고 SPG고 전부 다 SDG고 전부 다 지역마다 조금씩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 여수, 대산, 인천 뭐 이런 데다가 각각 생산 설비를 다 갖춰놓고 거기서 조금씩 나오는 그걸 가지고 이제 전국망을 운영하는데 한쪽에서 물량 모자라면 다른 쪽에서 땡겨가지고 또 보내주고 자기가 생산 못하면 다른 업체하고 협력해가지고 보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다 일치를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죠? 전기 생산과 수요가 공급과 수요가 항상 일치를 해야 된다. 그거하고 똑같은 일을 수소업체들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액화 수소가 되고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그게 아주 중요한 수소 사업의 성패를 잡는다. 그래서 수요가 없으면 공급을 할 수가 없고, 공급을 했는데 쓰는 데가 없으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현대차하고 SK나 이런 생산업체하고 지금 수소동맹이라고 맺었고, 수소 선박도 지금 수소로 하고 있는 다른 데서 제가 또 선박의 그 장소도 봤었는데 설계를 하고 지금 이제 열심히 실증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철도하고 트램도 지금 일부는 생산했고, 다만 이제는 철도나 트램이 아직까지 고속철도까지는 아직 안 간 거예요. 지금 저속철도, 저속 트램, 그러니까 시속 100km 미만 차이를 거기서는 다 실증화가 다 끝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제는 앞으로 미래 도시형 항공이라고 하는 얼반 에어 모빌리티, 이 UAM이라는 거죠. 수직으로 이륙해서 도시 내에서 헬리콥터 같이, 그러니까 빌딩과 빌딩 사이를 이렇게 버스 같이 움직이게 하는 이런 걸 앞으로 하겠다. 지금 이게 정말 이루어질지 아닐지 모르겠어요. 이걸 하겠다고 그러죠. 몇몇 업체들이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비상발전기도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이거는 현대의 사업 내용입니다. 여기 지금 이제 수소위원회라고 전 세계적인 하이드로젠 카운슬이라는 거를 현대 전기선 회장님하고 에어리퀴드 회장하고 두 분이 이제는 공동 회장이 돼가지고 이걸 창립을 했더라고요. 창립을 하고 여기도 보면 현대 들어가 있고 에어리퀴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17년에 만들었는데 작년에는 92개 업체가 이렇게 들어갔다고 그러면 꼼꼼하게 하고 찾아봤는데 한국 업체는 현대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가스공사예요. 어디 있어요? 우리 앞에 방금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왼쪽 그 밑에 여기 갔어요? 옆에. 아니, 뽑았어요. 뽑았습니다. 젠코는 안 보였죠? 그래서 그런 업체들 여기 있다. 그래서 현대차는 지금 2030년까지 7.6조 원을 투자하겠다. 전기차는 2030년에 50만 대를 생산하겠다.
근데 효성이 지금 이제 자기들이 설치하는 설비가 연간 12,000톤 정도 되는 설비거든요. 하루에 30톤 정도 생산합니다. 30톤 정도 생산하는 설비인데 수소, 액화수소. 근데 그거로 효성 보도자료를 보니까 자기들 그 설비로는 10만 대에 충족시킬 수 있는 수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SK가 지금 인천에서 하겠다는 게 곧 딱 3배 정도 되는 편이에요. 하루 90톤. 그러면은 365일 가동하면은 대략 한 3만에서 3만 5천 톤. 그런데 15년은 3만 톤 생산설비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게 3배라면은 그러면 30만 대 정도에 공급할 수 있는 설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현대차에 2030년 50만 대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게 전부 다 넥소라고 하면은 넥소의 효성하고 SK 그 설비, 인천의 설비만 해도 충분히 하고도 남거든요. 수요를 충분하고도 남는데, 근데 SK는 또 고령에다가 또 25만 톤 생산 설비를 또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생각하면은 한 2030년에는 저게 한 50만 대가 아니라 그 공급량을 갖다가 다 차로 소모하려면 한 200만 대 정도, 150만 대에서 200만 대 정도는 충분히 충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설비도.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빨리 이 진도가 나오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만약에 수소는 퉁퉁 나오는데 수요할 자동차는 별로 없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면 또 정부가 또 이제 머리를 쥐어짜가지고 또 아까 수소 의무화 제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연료전지 만들어라고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공문 보내고 또 병원마다 연료전지 쓰라고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발전소마다 30kg, LNG 발전소의 30kg는 수소로 쓴다 할 수도 있고, 가스공사도 유통진단기관이라 해놨으니까 하여튼 설비가 어찌됐든지 간에 30%는 온소해서 수소를 집어넣어서 그냥 가정비 공급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그래서 아마 지금 수소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속도를 좀 빨리 나갈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